발바닥에 박대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말라리아 퇴치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환자의 발바닥에 씁니다. 환자가 남자인 경우 왼쪽 발바닥에, 여자인 경우 오른쪽 발바닥에 썼다고 하네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체로 한 전염병인데 학질이라고도 합니다. 2주에서 수개월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고 인체 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한다고 하네요.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빈혈, 두통,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이고요. 가장 증상이 심하고 치사율이 높은 것은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아직까지 말라리아 백신이 없기 때문에 항말라리아제 등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고의 예방인데 그게 쉽지 않죠.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증가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세계에서 약 2억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65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3일열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1970년대 국내에서 퇴치되었다가 1993년에 환자 3명이 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해 왔습니다.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짧게는 1개월 이내, 길게는 1년까지 잠복기를 거친 뒤 두통, 피로, 구역질,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치사율은 낮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볏짚으로 만든 애군을 짊어진 허수와 비를 강이나 길바닥에 버리면 각종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경기도인데요.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소머리와 마늘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장티푸스는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욕으로 사용하는 연병이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보름 넘게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서 온역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여름의 전염병 대표 선수가 바로 연병과 호열자인 콜레라였습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매년 수천 명씩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항생제가 나온 현대에는 치사율이 매우 낮지만 치료법이 없던 옛날에 환자의 25에서 50%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홍수나 기근이 들면 마을에 연병이 돌아 일가족이 몰살하거나 동네에 줄초상이 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고 하네요. 민간요법으로 한여름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두꺼운 소민불을 덮게 하고 방을 뜨겁게 해서 땀을 흘리게 하는 이열치열로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안내의 일기에 저자 안네 프랑크도 수용소에서 이 병으로 세상을 떴고, 아브라함 링컨이 청혼하였던 에이미 스튜어트와 우리나라 소설가 시몬도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에서 300명 정도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중 3/4는 동남아를 여행한 후 발병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1에서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두통, 요통, 관절통 등이 오한과 함께 발열한다고 합니다. 열은 하루하루 높아져 5, 6일이면 40도 전후가 됩니다. 발병 제2주에는 40도 전후의 고열이 계속되고 질환나 간이 부어서 다소 커진다고 합니다. 가슴, 배 등에는 장미진이라는 지름 2에서 3mm의 발진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혀는 황색 또는 갈색의 두꺼운 설태에 덮이고 식욕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열이 심해지면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대머리가 되는 탈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탈모된 모습이 귀신처럼 흉해서 옛날 사람들에게 연병의 대표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모근이 상하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머리카락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떠한 항생제든 장티푸스 치료에서 2에서 3일이 지나야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 정상 체온으로 되는데 5에서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수인성 전염병이라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감염자의 대변 속에 균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감염자의 대변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경우 식사 중에 본인의 입으로 들어가 감염됩니다.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감염자의 대변물에 섞여서 지역 전체가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배설물에 앉았던 파리가 음식에 앉아 음식물이 오염되어 감염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설사퇴치 방법이라고 하네요. 밥 대접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질병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뇨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셨던 적은 19세기 중반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상류에서 버려진 오물은 강하류에서 그대로 식수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했으니
19세기 초까지 인류는 수인성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 수준보다는 위생 상태를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가령 어떤 물을 마셨고, 평소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분뇨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신체 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유교적 관습 때문에 양반들은 목욕을 할 때도 옷을 다 벗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 위생 상태는 가히 절망적이었겠죠. 100년 전 서양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상투를 풀어 헤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아연실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머리에서 이가 우두둑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가 많은 걸 오히려 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1891년 제물포에 입국한 영국 군인들은 조선인은 일생 동안 단 2번만 씻는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알렌은 침례교가 조선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성공했느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은 목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침례교가 불의를 내릴 수 없었고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조선이 개항되고 일본인 거류지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목욕 문화가 전파됩니다. 구한말 일본 요리집을 본따 만든 조선의 고급 요리집에는 하나같이 목욕을 하나의 메뉴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리집의 이름을 목욕탕 이름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기 전 목욕을 즐기는 건 극소수상류층만의 일본 흉내 내기 놀이였을 뿐 구한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위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05년 서울에서 국내 최초의 대중목욕탕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 곧 문을 닫고 말았고 대중목욕탕은 1920년대에서야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